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게 2020년 1월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다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3년간 지속되면서 진짜 우리의 일상이 거의 마비가 됐다 할 정도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씩 방역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도 생활 속에서 좀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코로나 걸렸던 그 시기가 아주 생생합니다. 저도. 예. 2020년 1월이니까 제가 그 2월 달에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과 중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20년 2월에요? 예. 그 2월 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딱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게 너무 생생하고 3년간 지속이 됐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출근도 못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 외출도 못하고 전부 다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전 세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던 것이 6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죠. 9%까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전 세계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직전까지 해서 기준금리 0.5%였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3.5%입니다. 그러니까 3%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0%였습니다. 미국은 0%에서 5.5까지 올렸고 우리나라는 0.5%에서 3.5로 올렸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전쟁이 났습니다. 맞아요. 막 이와 같이 그 코로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75%.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우리 한국은 경제가 정상화되고 교역이 활발해야만 한국 경제가 부활을 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3년간을 쭉 한번 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지난 3년 좀 돌아보시고 지금의 생활과 좀 비교해 본다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네. 저는 사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뭐 국내 여행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또 해외에 나가서 나름의 그 견문을 좀 넓힌다는 그 핑계로 해외 해외를 부동산 시장도 좀 둘러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네. 부동산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래도 세계 10대 도시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해서 웬만한 10대 도시는 다 가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쭉 매년 가왔던 그런 길들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잠깐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코로나 풀리고 나서 저는 올해만도 한 5번 정도 나갔다 온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해외 나가는 분위기나 그리고 처음에 몇 달 전에 나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비행기 탑승객이라든지 비행기 안에서 처음 나갈 때만 해도 마스크 꽉 쓰고 했는데 지금은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도 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뭐 방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 이런 완화된 모습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조금 이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진짜 많이 좀 이런 코로나라는 것에 좀 많이 멀어졌다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아직도 끝난 거는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또 줄어들던 확진자가 하루에 한 3만 명 육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 물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인데 어찌됐건 확실히 방역도 풀리고 있고 또 뉴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방역 조치가 지금보다 더 완화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엔데믹 상황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3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냐면
가계 소비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이 코로나19 처음으로 70%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이 뭔가요? 이게 70%를 회복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가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는, 우리 누구나가 이제 월급을 받거나 네. 사업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소비 지출, 우리가 소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의식주, 자기의 옷값, 그다음에 밥값,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뭐 이자를 내거나 월세를 내거나 전세 이자를 내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출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뭐 편차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득에서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네. 이 지출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70%까지 거의 왔다. 거의 이제 경제가 정상화됐고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지금 극복이 다 됐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로서 아주 좋은 거죠. 이제 과거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거의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뭐 1.4%밖에 안 되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매년 한 3, 4%대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1970년대 80년도에는 연 10%까지 경제 성장률이 됐고 미국과 일본이 지금 현재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거의 이제 다가왔지만 아직도 완전히 지를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7% 8%입니다. 아직. 또 미국이 한 2%대. 항상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발전하거나 건물 지을 것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2%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물 지을 것도 많고 SOC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 성장률이 5% 가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1.4%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제 한계 소비 성향 또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득이 늘었을 때 얼마나 또 소비를 많이 하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예전보단 더 다니면서 돈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70%대에 올라왔다는 건 네. 아직 다 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19 그 이전보다는 못 미쳤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지만 뭐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간 좀 일종의 보복 소비가 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소비하는 시기나 기간들을 보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휴가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또 교통수단들을 활용을 할 테고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소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비라든지 뭐 여가 관련된 이런 소비들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을 때 하고 지금 없었을 때 뭐 제가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예전에 소비를 많이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는 이 감소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만큼 밖에 외부 활동들을 안 하는 거죠.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을 하고 대중교통을 활용할수록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총 어떤 소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요들이 상당 부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는 사실 대중교통 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 그리고 예전하고 뭐 지금하고의 변화를 보면은 어떤 소비를 봤을 때 아파트 단지 중심적으로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아파트하고 굉장히 인접한 지역들의 상가나 상권들 이런 것들은 또 인기를 얻었었고요. 대신 그 소비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멀리 가게 되고 또 멀리 가면서 아파트 주변의 배후 상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심 상권까지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명동 같은 경우가 되겠죠. 코로나 때 정말 뭐 빈 상가 공실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명동 갔었는데 뭐 국내
관광,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소비 외적으로도 또 관광 관련된 또 소비들이 꽤 상당 부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로 70%에 도달한 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70% 정도만 소비했는데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100% 도달했을 때는 그렇죠. 앞으로 한 30%가 남아 있는데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비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좋다라고 봐요. 불과 몇 년 전만 코로나 초반하고 중반 정도만 해도 이런 소비가 안 일어나서 재난지원금까지도 지원을 해가면서 소비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만큼 경제라는 것들이 뭐 소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경제라는 것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게 앵커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뭐 지금 보복 소비다. 또 제가 말씀드린 관광이나 이런 휴가 기간 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호흡 피해라든지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금 인상 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돈을 다 쓰고 여행 가서 다 쓰고 오면 이제 또 주머니를 또 하기 위해서 또 소비를 또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건을 사러 가는데 물건값이 휴가 갔다 오고 나니까 뭐 5% 10%씩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아까 70%에서 저 개인적으로 100%까지 빨리 도달하기 원하겠지만 이런 70%에서 뭐 정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워낙 우리가 안 움직이고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수준에서 70%까지만 도달했는데도 지금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진다고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기도 하고 실제 이런 집계가 발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복 소비 위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났을 것 같긴 해요. 못 나갔으니까 이제 풀리면서 여행 가고 이제 사람들이 외식에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소비가 조금씩 더 이제 확대가 돼서 원래 쓰는 만큼 그러니까 버는 만큼 소비를 또 해야 경기가 살아나는 거니까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물가 인상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밀크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유값도 인상이 뭐 이건 기정사실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인상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유값이 오르면서부터 관련된 전반적인 물가의 인상을 이게 이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회복세, 소비 회복세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호흡 피해 때문에 채소 가격이 50%에서 300% 올랐습니다. 뭐 시금치 같은 경우 한 75% 정도 올랐고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고기를 먹거나 뭐 많이 먹으면 상추를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데 상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이거 수입도 불가능합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데 또 기간도 걸리고 또 재배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 상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고깃집에서 밥 먹을 때 고기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추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눈치 보이고 추가하면 아주 뭐 정육점 사장님가 싫어하십니다. 식당. 그래서 한 번 줄 때 아껴서 먹어라. 뭐 그 정도로 얘기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우유 밀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축산업 하거나 이 육아공원 하는 사장님을 만나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축산업에서 우유를 하면 무조건 강제 수매를 해야 됩니다. 서울 우유나 연세 우유나 우리나라 우유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 축산업을 발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축산업을 법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육아공 업체 서울우유, 연세우유는 영업이익률이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젖소에서 우유를 생산하게 되면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사줘야 되고 우유업체들은 이 재고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우유가 이제 리터당 만약에 3,000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유럽에 있는 우유 우리나라 수입하는 멸균 우유 가격이 1리터에 1,500원도 안 합니다. 네, 그렇대요. 절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한번 사봤어요. 지난주에. 진짜 뭐 유럽의 멸균 우유가 어떤 건지 한번 사봤더니 가격이 반값이고 거의 맛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육아공 업체와 축산업은 정말 위기다. 우리 코로나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이 무료로 이제 우유가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재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드디어 이제 학교가 방학이 이제 들어갔지만 방학 전에 학교가 이제 급식으로 우유를 다 전체 학생에게 다 주는 거고 지금 우유가 우리나라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저는 우려가 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물가가 5%로 잡혔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2%가 목표이고요. 우리나라도 2%가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2.7로 잡혔습니다. 거의 2%대로 왔는데 이렇게 채소나 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9월 28일이 추석이에요. 네. 이제 막 우리가 최고의 명절을 맞이해서 야채나 과일은 엄청나게 또 수요가 많이 폭증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호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 또 우유 가격이 1리터 3,000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수출할 수 있도록 밀 수출 러시아가 풀어줬었는데요. 최근에 집속탄이라고 하는 미국이 폭탄을 제공하게 되면서 오데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밀 수출 항구를 지금 러시아가 폭격하고 있습니다. 밀 수출을 못하게.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밀 90% 다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같은 거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발도 그렇고 또 이번에 홍수나 호우로 인한 물가 인상 특히 우유 가격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좀 약간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네. 그 교수님께서는 대표님은 어떠세요?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뭐 원유 가격을 연동을 하고 앞으로 그 원유 가격을 사실 뭐 시장 경제에 맞춰야 되냐. 이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냐. 뭐 유럽의 뭐 일개 뭐 여러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뭐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도 예전에 본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네. 뭐 리터당 얼마다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뭐 우유에 대해서 가격 같은 경우도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우유에 더 민감한 그런 거거든요. 뭐 빵이라든지 우유 먹을 때 우리나라는 뭐 차라든지 커피랑도 마시긴 하는데 우유하고 뭐 밀 같은 게 주식이다 보니까 더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우유의 가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동에 대한 것들 뭐 또는 가격에 대한 것들을 일정 부분 좀 정보를 공유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실 기름값이 우리도 봤을 때 기름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외출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네. 또는 기름을 좀 절약해서 쓴다든지 뭐 기름값이 너무 오를 때는 또 대중교통 활용하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이렇게 정체돼 있다가 가격이 그냥 올라가고 나면 그 가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들이 싸게 좀 내놓을 수 있을 때는 가격을 좀 조정해서 낮추고 또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일정 부분 최근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또 수급에 맞춰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규제라든지 가격을 생산자를 위해서 할 거냐 또는 소비자를 위해서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적정하게 못 맞추는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뭐 우유를 뭐 그렇게 많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연동하는 거나 뭐 좀 공개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해도 뭐 가게별로 그래도 일정 부분 이런 정보를 주는 것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들이라든지 또 그 우유 업체들한테 가는 뭐 공급 가액이라든지 뭐 젖소들에 대한 그런 생산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는 물가 하나하나에 예민한 시기가 있고 뭐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나름 굉장히 좀 선진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씩 공개하는 범위를 조금씩 넓혀간다라면 소비자들도 납득하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러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대응도 못하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원유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런 뭐 경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민감도가 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원유에 대한 것도 가격이 좀 민감도가 생산 그 일정한 그 생활 물가라도 좀 공개를 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제 우유 소비는 줄어드는데 사실 소비가 줄면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매년 계속 오르니까요. 근데 그게 뭐 생산가 뭐 가격 연동되도록 해놔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것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낙농가 같은 경우는 외국은 대규모로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인데다가 영세업자분들이 많다 보니 또 그 가격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분들은 또 새로운 좀 판로나 새로운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우유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제품이라든가 육가공식품 가격 연쇄 상승하니까 정부에선 또 물가 좀 압박이 있잖아요.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말아라. 좀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절을 하려고는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이게 정부에서 압박하는 게 맞냐. 또 이거에 대한 또 지금 논의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1부 잠시 후에 마무리할 텐데 요것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미 증시 관련해서 뉴스 하나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교수님. 나스닥 100 지수가 개장 전에 특별 리밸런싱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100개 우량 기업 추종하는 지수인데 이거를 특별 리밸런싱 한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이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항상 봐야 됩니다.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 따진다면 일본이 6%, 중국이 5%,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한 4%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글로벌 주식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것이 바로 파망트라는 하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와 같이 이제 시가총액 우량한 기업 100개를 뽑아서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미국의 애플을 포함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챗GPT가 다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챗GPT를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요. 애플이 3조 달러를 거의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20년도에 그 시가총액을 거의 회복했고 이미 초과 10% 이상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2,400 정도 되니까 우리가 3,300까지 갔었거든요. 아직 한 30%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이 빅테크 기업들은 다 이미 코로나 이전 가격을 다 회복을 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리밸런싱 한다는 게 너무 몇 가지 종목들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재조정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챗GPT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니까 이것을 좀 조절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국민연금이나 우리 정부에 또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죠. 수익률 중심으로 우리 주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캐나다 연금의 수익의 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캐나다라는 연금은 전체 자산의 운용 비율의 85%가 미국 주식이고 캐나다 자체 주식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반대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70%가 국내 주식이고 그다음에 30%가 미국 주식입니다. 제가 우리 개인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과 한국을 적정한 비율로 한 9대1 정도로 해서 글로벌 비중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나 큰 폭등을 하고 성장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리밸런싱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러한 기업들이 수익률이 계속 초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의 90%를 다 가져갑니다. 90%를. 나머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 2등을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이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는 디자인만 하고요. 연구만 하고 전부 다 제조와 공장은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너무나 초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서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집중돼서 전체 좀 지수가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일부 비중 조정한다. 네, 이런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퀴즈 내드리죠.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생생경제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경제가 먼데이.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짚어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뉴스들 보면서 좀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문 열었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값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렇습니까? 집값이 회복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곧 뭐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보통 주택을 소비하는 계층들을 보통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시장에 참여하느냐. 사실 실수요자는 가격을 좀 다지는 가격이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 수요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여러 개를 매입을 하고 또는 가격이 빠질 때는 또 매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주식처럼 굉장히 좀 가격의 등락을 크게 만들어요. 네, 실수요자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판단과 장기 주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가 들어간다라면은 가격에 좀 바닥을 다지는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올해 지금 3040 세대들이 내용을 보니까 매수자의 전체 매수의 절반 정도가 이제 3040 세대예요. 올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지금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네. 특히 30, 40대가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주도하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단단하게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생애 첫 주택하는 집을 산 사람들은 사실 결정이 되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여러 번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은 고민을 별로 안 하고 판단도 네. 빠릅니다. 근데 그렇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가 집을 샀다라는 거는 역시 이제는 가격이 조금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 여러 지수들을 보는데 심리 지수를 유심히 봅니다.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지수를 계속 내놓거든요. 그게 이제 0부터 200까지인데 예전에는 한 70에서 80선 정도 머물렀던 수준 자체가 지금 100을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자들,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가격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다져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리를 한 4차례 동결을 했다라는 거는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압박이 경기하고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에 대한 그 역전세 대란을 우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역전세 대란을 엄청나게 우려한 거 대비했을 때는 지금 뭐 하반기 들어서 그런 그 하락의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그 시장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런 하락폭 같은 경우도 가격도 일정 부분 대출을 좀 풀어주면서 좀 하방을 잡아줬거든요. 결국은 전세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매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전세에 대한 것들이 몇 년 전에 시장 전문가들이 그 전세 대란 날 거다라고 엉터리 같은 전망을 했듯이 지금도 역전세 대란 날 것 같은 공포 마케팅에 가까운 엉터리 전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연착륙에서 이제는 상승 전환으로 바뀌었다라고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외적으로 보면은 가격을 또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외진 투자자들이에요. 그런 기사도 나긴 했더라고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품하고 다르게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 움직이진 않아요. 동산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그곳에 사러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를 구매한 경우가 지금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움직이지 4분의 1이. 않는데 그 투자자나 수요자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시장을 보고 올라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은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변동 이후에는 매매 그 거래량, 매매 거래의 변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변동들이 더 늘어난다면 외지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서울 시장 안에 상황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회복이 되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과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 안에서 추가적으로
뭐 1.3 대책이 완화된 그 정책적인 기조 완화 자체가 서울 쪽으로 또 수도권 쪽으로 끌어들이는 구조거든요. 청약시장. 그래서 청약이나 경매 같은 경우가 선행 지표로 보는데 청약 같은 경우도 무순위 청약도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외지인 비율들이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외지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현상들과 상황들 때문에 많은 3040 세대들도 이제는 집값이 뭐 오르는 폭이 높지는 않더라도 더 낮춰지면서 과거 작년에 그 22% 정도 되는 급락의 수준은 겪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그러면 뭐 금리가 지금 4차례 동결이 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를 완화하면서 좀 거래를 하게끔 뭐 이런 환경이 좀 조성된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반 정도는 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반은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이 많다. 지금 현재 집값은요. 2022년도 고점 대비해서 강남 4구는 93% 회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 뭐 강북이나 일부 지역은 한 87%, 85%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20%에서 인천 지역은 50%까지 내렸었습니다. 굉장히 뭐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지만 그러네요. 지금은 뭐 지금 20% 이상 다 회복을 했고 특히 강남 4구, 강남, 서초, 용산, 송파구 이런 데는 거의 93%니까 거의 이제 회복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집 담보 대출 금리 기준으로 7% 기준입니다. 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7%보다 더 높다 그러면 집값이 내리는 거고 7%보다 낮다 그러면 집값을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6%대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입니다. 여기에 가상금리를 한 2에서 3을 더해요. 그러면 한 3 정도 더 하면 지금 6.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한 7% 이하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내가 언제 사야 되는 시기냐 이거를 볼 때 좋은 방법이 하나가 10% 운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고점 대비해서 10%가 내리면 팔아야 되는 거고 저점에서 10%가 오르면 사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과거에 이제 15억까지 했다. 그러면 10%가 내렸다. 그럼 1억 5천이 내렸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지금 10억까지 내렸다가 10억에 10%면 11억이잖아요. 그러면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기준선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그것은 10%뭐 자산 운용법 이렇게라고 많이 부르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집 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8%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7, 8% 이하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집 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상장 기업의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3.5%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오늘 26일 날 기준금리 올립니다. 0.25 예, 올립니다. 그러면 미국은 5.5% 또 한 번 더 올릴 예정입니다. 5.75까지. 그렇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뭐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은 4개월 연속해서 우리나라 고정금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없으신 분들 하나 분양을 받아라. 내가 아침에도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부동산 청약에 대해서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항상 분양을 받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동산 시장 경기가 완전히 다 활성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잘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잘 될 때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못 미친 것 같은데 뭐 여기저기 지금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 기사를 보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할 테니까 집을 또 사야 되니까 대출을 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살아나면 가계대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뭐 어떤 수치를 보냐에 따라 다른데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만약에 한다라면 주요국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그만큼 좀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주요국들이 금리를 올릴 때 초반에 좀 쫓아가다가 한 3% 중반에서 멈추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가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거기 포함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주거비하고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를 활용하는데 비율들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소비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빚 늘어나는 속도도 지금 내용들 보니까 주요국들 중에서 한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2021년도 뭐 속도를 보니까 한 12.8에서 지금 13.6 정도로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가계 부분 중에 DSR이라고 하는 DSR이 10% 넘는 나라가 뭐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주요국들 대비했을 때도 우리나라도 이런 주요국들 대비했을 때 가계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나 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긍정적인 이야기도 드리긴 했지만 부정적인 시각 자체도 가질 수밖에 없고 뭐 통화 정책을 하는 이런 당국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집값이 올라가고 어떤 대출을 결국은 많이 받고 이게 3040 세대들이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런 뭐 소망론이라고 하죠. 뭐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내 바람대로 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출을 올리는데 이런 대출 자체가 자칫 통화정책을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또 이게 조금 더 변질이 되는 투기까지 올라간다면 뭐 일에 대한 그런 상실감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밖에서 뭐 노동활동이라든지 고용활동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가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뭐 부동산 가계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출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약과 같은 거에 중독되는 것처럼 빚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카드도 빚, 학자금도 빚, 뭐 빚하는데 그중에 가장 무거운 게 이게 집 관련된 빚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가면서 집을 산다라는 것 또 몇 년 전에 그 빚 연끌 수요들의 큰 아픔이 있는데도 벌써 그 기억들이 조금 자칫 잘못하면 지워지지 않을까. 코로나가 아까 지나간 지 3년이 됐는데 벌써 잊혀져 가는 것처럼 B2 또 연끌 때문에 불과 작년 그 3분기 때부터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면서 정부도 이런 비율들 그다음에 그 가계대출에 대한 그 질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출과 그 어떤 그 대출의 이게 늘어날 것 같은데 또 부동산 경기는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PF 대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그나마 PF 대출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이제 연체율도 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조언 부탁드려요. 예, 한 1분 정도요. 저는 이제 항상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것은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값의 상승이 은행 대출 이자보다 빠르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 기준입니다. 집 담보대출 받았던 기준이 7% 높다 그러면 집이 상승하는 것보다 은행 이자가 더 높지만 우리가 7%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6% 5%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집을 사서 집값의 상승이 은행 이자를 초과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가 다 부동산이에요. 정부로서도 집값이 상승도 안 되지만 하락을 하게 되면 은행이 파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현상 정책을. 유지.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항상 현상 유지입니다.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더 이상
현상 유지되기를 가장 네. 바라고 그 정책을 계속 바라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의 집값에서 정부가 오르는 것도 촉진하지는 않지만 내리는 건 방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는 집을 하나 가져라.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집은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성장한다. 그런 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우리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 한 개 정도는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고 네. 또 가장 부자가 되는 길이다. 내가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혜택이나 지원이나 좀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부동산이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